월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금융위기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불똥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튀었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은 그리스였습니다. 이어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공황의 공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시절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07년 당시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103에서 107%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놀랍게도 일본의 200%나 이탈리아의 120%보다 낮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유럽의 게으름뱅이라는 편견과 달리 실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시간이 넘어 독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이 격차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도 그리스인은 연간 약 1900시간을 일하는데 독일인은 1340시간에 불과합니다. 연금을 과도하게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64%가 월 600유로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액 연금 수령자는 소수였으나 언론은 그 소수를 전체인 양 포장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때문에 독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공짜로 돈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IMF로 구성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엄연히 이자를 받는 대출이었고 협상 초기 금리는 5%대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구제금융의 90% 이상이 그리스 국민의 삶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 국채를 대거 보유하고 있던 독일과 프랑스의 민간은행들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메르켈의 발언 이면에는 자국 금융기관을 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그리스였을까요? 그리스 안에도 분명 문제는 있었습니다. 만연한 탈세와 조세 회피, 유로존 가입을 위해 재정 적자 규모를 속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통계 조작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대기업은 그리스 정부의 부채를 장부 밖으로 숨길 수 있는 파생, 상품 거래를 직접 설계해 주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부패는 그리스 정치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권력이 함께 공모한 구조적 부패였습니다. 유로화를 택한 대신 자국 화폐를 잃어버린 것도 그리스를 옥죄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환율 조정이나 통화 가치 절하라는 탈출구가 원천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이 점을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은 그리스 위기의 본질이 그리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단일 통화를 쓰면서도 재정은 각자가 책임지는 유로존의 근본적인 설계 결함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카가 처방으로 내린 긴축 정책은 오히려 병을 키웠습니다.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연이은 증세는 내수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그리스의 GDP는 10년 가까이 25%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IMF는 2013년 자신들이 그리스에 부과한 긴축의 충격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처방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대가는 오롯이 그리스 시민들이 치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지펀드들은 그리스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리스 국채부도에 거는 CDS를 대량으로 사들여 위기를 가속시켰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연달아 그리스 국채 등급을 강등하며 시장의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음모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탐욕스러운 글로벌 금융 세력과 부패한 정치 엘리트 그리고 결함투성이의 유로존 구조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맞물리며 위기를 키웠고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가장 힘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가됐다는 사실입니다. 음모라고 부르기 어렵다면 적어도 이것은 시스템의 공모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환자로 낙인 찍혔던 그리스는 지금 반전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 등급을 회복했습니다. 관광 수입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리스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여러 기관에서 2%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FOCUS-CONOMICS에 따르면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3%였습니다. 피레우스 은행은 2024년 첫 9개월 동안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이는 유로존 평균 0.6%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2.3%의 GDP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은 2024년 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그리스 재무부는 2024년 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성장의 주요 동력은 민간 소비 및 투자 증가였습니다. 관광산업의 회복, 내수 개선, 이후 기금 활용 등이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2025년에는 2%대 중반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MBG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여전히 160%에 달하고 청년 실업과 두뇌 유출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2024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투자 적격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10월에는 9.8%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정점에서 빠르게 하락했지만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4년 10월에는 3.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GDP의 212.6%에서 2024년 말 155.3%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는 투자가 6.7% 증가했으며 이는 회복 및 보건력 기금 RRF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은 동시에 한 가지 씁쓸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 혹독한 긴축과 고통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희생을 강요받은 것이었는가? 역사는 아직 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2008년 월가의 탐욕이 전 세계를 집어삼킨 지 십수년이 흘렀지만 지금 세계는 다시 금융위기의 입구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화약고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첫 번째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집값이 계속 하락하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헝다그룹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미 비구이 위안, 완다 등으로 번졌고 개발업체들의 연쇄부도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 전체 GDP의 약 30%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악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세계 경제의 중장기적 핵심 하방 위험으로 꼽힙니다. 더욱이 미중 무역 전쟁의 제격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이 세계를 끌어들였듯 중국이 무너지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위험 그 자체입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성장의 끝은 무엇일까요? IMF 재정 모니터는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 달러, GDP 대비 약 93%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감세와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속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의 달러 표시 부채 상환 부담이 함께 올라갑니다.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경우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되돌려야 할 수 있고, 이것이 달러 강세와 맞물리면 달러 부채 국가들의 연쇄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건 신흥국들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더 높은 금융 비용, 급격한 자본 흐름 변화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IMF의 지표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을 보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키스탄, 터키 등이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군에 꼽힙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달러 빚이 많고 자국 통화는 약하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마치 2010년대 초반의 그리스처럼 글로벌 투기 세력이 노리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위기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적인 위험을 쌓아 올리는 중입니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880조 원 수준으로 IIF 기준 GDP 대비 91.7%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 65%, 세계 평균 6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더 섬뜩한 것은 여기에 전세보증금을 포함시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까지 합산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45%로 올라가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됩니다. BIS는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음 금융위기의 촉발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5년 말 89%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총액은 여전히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속도가 줄었을 뿐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자본 유출의 함정도 있습니다. 4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한미금리 역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아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원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위안화와 한묶음으로 인식됩니다. 위안화가 1% 하락하면 원화도 약 0.66%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원화도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완충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한국은 외환 보유액을 태폭 쌓았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은 아직 건재합니다. 통화 스왑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자산시장 화랑과 실물 경기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AI 확산으로 인한 신규 고용 위축과 부채, 부담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빚이 소비를 옥죄며 내수를 죽이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직한 자기인식입니다. 한국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 괜찮다는 안도감, 아직 위기가 오지 않았으니 더 지켜보자는 무감각,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2007년의 그리스도 그 전까지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를 이용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입니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증가하는 역할,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산 가격, 그리고 재정적자 압박에 놓인 국채시장이 서로 맞물려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IMF는 경고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퍼질 때 가장 빠르게 이익을 챙기는 것은 언제나 가장 힘있는 금융 세력이고 그 비용은 언제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냅니다. 그리스가 그랬듯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허점을 보이거나 만만하게 보이면 바로 당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줄이고 부채를 낮추려는 노력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